자, 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 FAT 1급 교재에서요, 우선 재무회계 이론 파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법인 세무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재무회계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은요, 그 재무회계에 대한 이론들을 여러분이 좀 세무 2급까지는 공부하고 오셨고, 또 일부 계신 분들은 세무 1급도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제 경험상 한 번 봤다고 이게 딱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학습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두르지는 말고요. 재무회계 지금 진도 나가는 거니까 재무회계 파트를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시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메꿔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 1급의 항목에 대해서 재무회계 설명도 드려야 되고 세무 2급 과정까지 배우셨던 내용들도 보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어요. 자, 재무회계 기초 이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회계의 정의,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회계는요,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고서는 제가 한번 쭉 말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보통 급수가 높은 그 자격시험의 문제 형태는요, 서술형, 글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글이 많아지다 보니까 긴 글을 보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말이 아무리 길어져도 키워드를 찾아내서 답을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우는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관련된 재무회계를 배우고 있고,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 한국 책태 국제회계 기준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회계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재무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얘를 외부 정보,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계의 원리를 배울 때부터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자료이다 보니까 얘가 신뢰성이 있어야 돼. 그 신뢰성 검증을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차이가? 초이가? 아니야? 자기가 회계사 되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신뢰성, 그래서 이따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재무회계가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성이 있다 없다 여부를 공인회계사들이 우선 감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급수가 2급, 그러면 세무 1급 이렇게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회계 이론에 대한 기준인 이런 내용들을 말로써 길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란 말이죠. 대부분 그 용어들은요,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말들을 점점점 더 그대로 갖다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왜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합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라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당연히 회계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기록이 요약, 정리된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써놨던 그 용어들 중에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 목적, 회계 정보 또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내 기준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업 실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법인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기업 실체,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회계상의 그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을 해야지 될 것이고, 인식, 회계상의 거래라 그러면 그 인식이란 말 뜻은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인식이란 말은 내가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들어서 회계상의 거래인이 어디다가 그 인식을 해라? 장부에다가 인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장부, 뭐 장부가 될 수도 있고 재무제표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측정이라는 용어는 원화 금액으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즉 화폐 단위로 표시하라는 뜻인데, 우리 뒤에서 또 나오게 될 회계에서 사용하는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용어들이 꽤 여러 개 있단 말이죠. 역사적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공정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순 실현가치라든지, 기업 사용가치라든지, 이런 말들이 특정한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 금액 용어들을 갖다가 어떤 계정과 연결시켜서 딱 떠올려야지 돼요. 대표적으로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영수증을 보고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벌써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결과로 증빙서류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 원가를 우리는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의 거래에 대한 그 사건 또는 일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을 기록하는 과거 시점적인 기록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게 역사적, 그래서 원가라고 부른다. 거창하지만 내용은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가치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했어요? 단기매매증권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했던 상황에서 공정가치라는 용어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순실현가치. 순실현가치는 여러분들이 보통 제조 원가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배웠던 기종으로 따진다 그러면, 자, 매출채권으로 얘기할게요. 매출채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돈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대손충당금이 1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매출채권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게 되면 990만 원 나오죠. 그죠? 거기서 그 990만 원이 장부가액이라고 우리 부르기는 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얼마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받을 돈은 1,000만 원이 있지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는 이유는 경험상 10만 원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 먹튀를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그래서 10만 원을 빼고 난 금액을 우리는 장부금액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장부금액을 시험 문제 삼아 다른 용어로 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회수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라고도 물어보죠. 또 순실현가치가 얼마인가요? 라고도 물어봐요. 근데 그 장부가액이 결국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용어가 바뀌면 좀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경험도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사용가치. 기업 사용가치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기서 써볼까? 기업의 사용가치. 어디서 써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부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까먹었어요 그러겠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그 세무 2급에서 손상차손이라는 용어 아마 배운 적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까먹었죠? 기억이 안 나죠? 손상차손이 또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업의 사용가치라는 것은 손상차손 요거 할 때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손상차손이 또 무슨 내용인지도 잘 기억을 못해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세무 2급에서 나오기는 했었지만 여러분이 기억들을 잘 못하니까 우리 강론 나갈 때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나왔으니까 한번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사게 되면 우리 기록할 때 자산명으로 차량 운반구 이렇게 기록하겠죠. 차량 운반구 500만 원짜리를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사용하다 보면 얘 감가
상각, 누계액으로 감가상각이 돼서 얘가 비용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추 400만 원을 갖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부 가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100만 원짜리로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위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냥 100만 원씩 해가지고 정액법으로 매년 이 차량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자연 감가 상각분인 금액으로 감가상각 방법으로 상각한 결과가 현재 장부가액으로 100만 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올해 결산하기 전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빵창 어디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지만 얘를 갖다 지금 사고가 생겨서 지금 계속 사고 난 차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 다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야. 이 차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저기 팔아버리고 새 차를 사야 될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외부 그 중고차 그 센터에다가 물어봤어요.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우리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 살려 그러면 얼마나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얘를 갖다가 이 상황에서는 공정가치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순 공정가치라고 부른다는 말 아마 들었을 까요? 근데 왜 순 공정가치예요? 이유는 지금 얘 40만 원 주겠대요. 지금 이 사고 난 차라 그랬었잖아요. 사고 난 차인데 얘를 수리해 갖고선 팔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수리비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것까지 다 제해버린 거예요. 수리비 발생시키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그 수리까지 해서 우리가 돈 드릴 수 있는 거는 40만 원 줄게요. 뭐 70만 원 받으나 30만 원 드린 다음에 70만 원 받으나 아니면 그냥 지금 40만 원에 파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을 빼버린 개념이란 말이죠. 아까 순 실현가치라는 용어 사용했었죠. 그 순이란 말은 바로 비용도 제한다는 뜻이에요. 발생할 비용은 제할 것이다, 제한 금액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이론을 갖다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순자 들어간 거는 비용을 원가를 뺀 개념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공정가치로 받을 금액을 갖다가 해봤더니 40만 원을 준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팔지 말고 그냥 얘를 수리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떨까 그랬더니 기업이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경우 얘를 갖다가 계속 사용 가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기업 사용 가치라는 말을 사용해요. 계속 사용 가치는 수리해서 그냥 계속 사용했을 때 값어치를 봤더니 이가 한 80만 원짜리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운반구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더라면 100만 원짜리인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더 떨어졌죠. 우리 재무회계는 보수주의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더 가격이 떨어진 거 비용으로 바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100만 원짜리였는데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지금 얘가 순공정가치로는 40만 원, 계속 사용가치로는 80만 원. 차이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떤 금액을 선택해서 비교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얘가 바로 손상차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손상차손은 이 두 가지, 즉 순공정가치와 계속 사용가치를 비교해서 큰 금액의 차이로 기록합니다. 여기에 맥스 순공정가치하고 계속 사용가치하고 어떤 게 더 커요? 계속 사용가치가 더 크죠? 그럼 100만원하고 80만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얼마 차이가 났어? 그러면은 20만원 차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말에 결산 분기하실 때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는 지금 여기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차변에다가 손상차손 얼마? 2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또 이것도 아는 사람이 이 얘기 좀 해봐요. 모른다고. 그래야지 내가 알아서 쓰지.
요게 세무 2급까지의 시험 문제였었어요. 출제하게 되면. 그다음에 세무 1급에서는 이 손상차손을 기록하고 손상차손 기록한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을 때 손상차손 환입하는 그 과정까지가 세무 1급에서 쓰여질 내용들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차변의 손상차손, 그다음에 손상차손 누계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잠깐만 저기 방금 생산차손 20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손상차손은 요 두 가지 금액 중에서 큰 거하고 저기 여기 장부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장부가액 얘가 원래 가치잖아요. 근데 얘는 사고가 나서 다시 평가해 보니까 순 공정 가치는 40만 원, 계속 사용 가치는 80만 원. 이 중에서 큰 거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럼 얼마 차이 나요? 20만 원 차이 나죠. 2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거를 회계상 처리를 이렇게 손상차손이라고 해줍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지금 설명은 사실 이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 용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사용가치라든지 기업 사용가치란 말이 이렇게 사용될 때 이 금액, 화폐 금액을 사용하더라, 비교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세무회계 교재에서 또는 가끔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손상차손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념상 손상차손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마 배우실 때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용어 설명해 드리려고 식별, 인식, 측정에 대한 문제예요. 얘도 뒤에 있는 교재 세무 2급 교재도 보면은 뒤에 이런 식별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측정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 1급에서 TT 1급에서요. 첫 번째 회계, 정의 및 목적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주르륵 나오는데 얘네 용어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장들이 지금 여러분이 다 이해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용어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랍니다. 이렇게 식별, 인식, 측정해서 기록하라고요. 장부에다가 또는 뭐 등등 기록하고 전달하라 이거죠. 재무제표 말하는 거고요.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회계입니다라고 아주 회계 원리서부터 나와 있었던 멘트들이란 말이죠. 회계 목적이 뭐겠어요? 또 똑같이 나와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라.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라. 그래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얘기하는 거죠. 재무상태 변동표, 그다음에 뭐 주서,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 결과를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 번 읽어보셔서 만약에 보기 1번, 2번, 3번, 4번 주어지면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하셨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또 신경 쓰여서 이것만 공부하지 말고요. 지금은 용어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예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나중에 요 파트 나가게 되면 강론 나갈 때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자고요. 시험 문제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급수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문항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걸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과정에서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 있죠. 걔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회계의 기본 가정 전제 조건.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든지 전제 조건이란 말을 하는데 뭐를 위한 전제 조건이고 뭐를 위한 기본 가정이에요. 이 말뜻조차도 지금 이건 우리 회계 1급 정도 배울 때부터 너무도 여러 번 외웠던 거예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은 암기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회계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회계를 배웠다 그러면 회계의 기본 가정 전제 조건 얘기하면 첫 번째 기업 실체, 두 번째로는 계속 기업,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세 가지를 갖다가 키워드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암기하세요. 이런 것들은. 자, 회계의 기본 가정. 여기 또 뭐라고도 나와 있어요. 전제 조건. 우선 요 내용부터 한번 봐요.
뭐를 위한 기본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기억하기 좋으시게 재무제표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란 뜻이에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뜻이에요. 이런 조건이 먼저 성립이 돼야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도 하단 말이죠. 이런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단 말이죠. 다음 중 기본 가정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보세요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여기 기업 실체라는 게 키워드예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두 번째로는 여기 계속기업이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이 세 가지가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기업 실체는 지금 우리 법인을 이기고 여기 보면은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도통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기업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돈 내서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린 그 사람을 소유주라고 부르죠. 근데 그 소유주가 기업을 그 소유주와는 별개로 본대. 그래서 제가 이를 갖다가 설명해 드릴 때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를 법인이라고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법인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법인은 지구상에 둘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법인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이라 그랬죠. 개인은 지구상에 한 3, 4명은 같이 있나? 지난번에 영화 원이라는 영화 보니까 차원마다 다른 똑같은 사람이 125명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123명을 죽였어. 그러면 전 우주에 있는 기가 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그 사람이 신적인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여하튼 영화 얘기고요. 그래서 법인은 소유주가 있을지언정 법인은 법으로 인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개인과는 별개란 얘기예요. 그 전제를 깔아놓고서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계속기업은 얘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기업은 여러분이 감가상각이라는 거 아시죠? 건물의 감가상각 기간은 몇 년이에요? 근데 내년 후년에 망하면 어떡하려고? 감가상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몇 년 동안이에요? 20년? 그때까지 살 수 있대? 이 회사가? 모르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매년 결산할 때마다 누가 경영진이 반드시 이 회사가 계속 존속할지 사업을 정리할지 청산할지 중단할지 이 판단을 매년 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공인회계사가 한다. 손. 직원들이 한다. 우리 재무이사가 한다. 손. 재무이사는 맞아. 경영진이잖아. 회계사가 한다. 손. 바로 시험 문제 그렇게 얘기가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청산할 그런 의도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내년에 감가상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접을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런 아무런 징후나 경영진의 의사 그게 없다면 이 회사는 청산 소멸할 때까지 영원히 존속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자산이 됐던 무형자산이 됐던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이나 무형자산 상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그랬다면 대부분 계속기업이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자산의 상각기간들은 다 10년 이내로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영원이에요.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 시험 문제 세부 2급에서는 이론에서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기업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건데 계속기업이 뜻이 또 뭐예요? 사업의 중단, 그다음에 청산, 기업의 청산 이런 거 결정을 누가 한다? 경영진이 1년마다 한 번씩 한다.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 매년 결산할 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얘는
다음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건가요? 그래서 회계 1급 수준에서 기본가정 전제 조건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요 자체로 되게 단답형으로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1급이에요. 2급 되면은 2급은 이 옆에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놓고 다음 세 개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지 아나요? 물어보는 게 세무 2급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 1급 수준은 세무 2급 수준과 같기는 한데 얘가 조금 더 복잡하게 글자를 더 늘려요. 그러면 더 헷갈리겠죠. 읽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래서 급수가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머리가 더 스마트해지고 등등해질수록 많은 문자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해서 파악해서 답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보일걸요. 똑같은 지문을 갖다 주는데 지문을 많은 양을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일단 또 글자만 많으면 난 이건 못 읽어. 즉 난독증 걸려서 글자 많은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잘 읽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그런 이야기 이외에 업무 처리 능력이 보편적으로 훨씬 높아요. 그게 문자로 되어 있거나 말로 들었거나 머릿속에서 그걸 판단하는 능력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정규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뭐 스카이 대학 좋은 데 가고 뭐 저기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 다 하는 이유가 뭐냐? 문자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더 많은 상황을 갖다가 겪어보고 연습하고 등등 했기 때문에 머리 사고력이 그만큼 뭐 월등해졌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회계, 세무 공부하실 때 지금처럼 많은 문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로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급수가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문제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주요 내용들 읽기 싫다고 건너 읽으셔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위치에 가고 싶으시다면 상호작용을 연습하는 방법이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고 책을 읽는 방법이고 글자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 능력도 월등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급수가 높은 걸로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빼놓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재 내용이 지금 세무 2급도 그렇고 회계 1급도 그렇고 양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들은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공부할 때 회계 1급에서는 이 세 가지 구분 정확히 외워놔야 되고 세무 2급에서는 거꾸로 요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서 기억해 놔야 되고 세무 1급 문제에서는 얘만 하나의 문제로 나오지를 않아요. 보기에는 문제 하나가 아니라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하나의 문제였지만 세무 1급에서는 요 단원 자체가 하나의 줄의 보기예요. 그럼 이런 거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네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만 아니요. 다른 거 밑에 발생주의 다음에 단원에 한 줄로 요약해서 그 보기 중에서 설명이 틀린 거 맞는 거. 그러니까 한 문제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급수가 올라가면 세 문제 네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취약하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에도 그 보는 포인트라든지 여러분이 익혀야 될 그 방향이 조금씩은 달라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여기 하나의 보기로 나올 거예요. 아니 나중에 뭐 문제로 나올 수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무 1급에서 그 많은 과정을 몇 문제로 포함해서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연습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기간별 보고. 기간별 보고는
최소한 1년을 넘어가면 된다. 여러분 회계 원리 배울 때 처음에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랬죠. 결산은 1년에 2번만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매달만? 그럼 매주 하면 안 될까? 그 니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결산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그죠? 실제로 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한번 하기는 하지만, 뭐 월결산이라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월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몰아서 1년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하죠. 그게 연결산이에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주결산은 하지 말란 법이 어딨어? 해도 상관없죠? 지금 우리는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제시해 놓은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간별 보고의 특징이 여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회계 1급 정도에서 이런 문제도 봤을 거예요. 회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가요? 인위적인가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여기 회계 기본 가정에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 기간을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도 여러분은 1급부터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 얘기한다면 요 세 가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시는 부분은 요거 세 가지 먼저 암기할 거. 두 번째, 요게 이 설명이라는 거. 반대로 요 설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 매치시키는 거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는 상대적으로 현금주의와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엄청 많이 하셨었죠? 현금주의. 자, 우리 재무회계는요, 발생주의, 발생기준에 의해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현금이 들어오던 나가던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비용이 됐던 수익이 됐던 발생했으면 기록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에 손익의 예상, 손익의 이연 이런 거 기록해 갖고서는 올해 거 비용, 수익 다 반영하려고 나누어 줬죠. 그게 바로 발생주의에서 기록한다고 그렇게 발생주의를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재무제표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모든 재무제표가 발생주의로만 기록돼서 현금주의에 대한 자료 정보가 없어. 너무 없어. 몰려도 너무 몰렸어.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 현금주의로 작성된 재무제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현금 흐름표였었어요. 현금 흐름표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될까 안 될까 그냥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종류 구분하는 정도만 물어봤었단 말이죠. 그래도 만들거나 이것저기 세무사 회계사 시험 같은 데는 기본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보통 그 신참이 회계 감사 나가면 제일 먼저 뭐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짜질 치고 좀 짜증나. 노가다야. 하여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현금 흐름표를 만들었는데 이 현금 흐름표에 그 현금이 흘러가는 걸 그냥 통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세 단계로 나누어서 현금의 흐름을 기록해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모양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업이라고 그랬었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그 현금 흐름을 기록해 주는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활동, 세 번째로는 재무활동.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현금의 흐름을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현금의 흐름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 두 번째 투자활동, 세 번째 재무활동.
요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보기에서 찾으라고 시험 문제 그렇게들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업 활동은 무슨 영업 활동을 어떤 걸 얘기를 해요? 투자 활동은 뭘 얘기를 해요? 재무 활동은 뭘 얘기를 해요? 거기 옆에 설명 보면 또 뒷담 많이 나오니까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어찌어찌 되죠. 그거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현금주의로 작성을 한다는 뜻이 여기다 쓸까요? 현금주의로 작성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주의로 작성된 표를 얘기한다 그랬었고, 여기서 영업활동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벌써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랍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그 주, 보통 그 어디죠? 사업자 등록증상에 보면 업태 종목 있죠? 거기에 대한 영업을 하는 그게 영업활동이에요. 그 이외의 것을 팔게 되면 뭐 사고 팔게 되면은 영업 외 활동이 되는 거겠죠. 그럼 영업 활동이 대표적인 거는 매출 채권이라든지 매입 채무라든지 뭐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바드럼, 지급엄 관련된 계정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영업 판관비도 마찬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영업 활동이라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투자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투자 활동에는 우리 유동자산에서 단기 투자 자산 있잖아요. 보통 예금 이제 뭐죠?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이라든지 단기 금융상품이라든지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그런 투자 자산에 대한 것들, 또 얘가 단기가 넘어서 장기로 가게 되면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하는 그 금액들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 투자 활동이에요. 그럼 계정으로 기억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 활동이라고 해서 내가 어디 투자한 걸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우린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거기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왜 또 재무활동이라고 부르나? 여기 재무활동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 재산과 관련된 것들인데 돈이 지금 그 흐른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 부채들 있죠. 차입금들,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우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조달할 때 돈을 갖다 들여올 수 있는 것들 바로 그런 활동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재무상태표는 머리에 있을 테니까 우선 대변 쪽에 보시면 부채하고 자본 있죠. 부채 쪽에서 대표적인 그런 재무활동은 여기 장기 차입금 대출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사채 있죠.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들여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재무활동에 속해요. 대표적으로 돈 또 모자라면 돈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수 있지? 지금 부채에서는 남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면 돈이 필요해. 그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느냐고요. 차변 말고 차변은 자산은 팔면 돈 되는 것들이니까 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는 내 것을 갖다 내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값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때 일단 대변권로만 따졌을 때 마지막 단계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 발행하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 운영자금을 또 조달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다 재무활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교재에서 문자를 읽으면 제일 안 들어오는 계정들에게 그래서 말로 먼저 설명을 한번 쭉 해보아 드렸습니다. 이 발생주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문제 목적상으로는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얘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영향가 있는 점수가 되는 내용들이죠. 발생주의에 관련돼서는 차후에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전 세무 1급 과정에서는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은 개념상 얘는 선불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계정은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먼저 돈을 주거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 먼저 주는 건 비용이기 때문에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성급 비용, 얘는 자산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얘 반대되는 계정은 선수 수익이 되겠죠. 얘는 부채가 될 거예요. 계정은 선자 들어간 계정 두 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익의 예상. 이거는 손익의 예상. 예전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교재에는 손익을 풀어서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의 예상은 올해 발생한 수익이 올해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예상하는 거라서 상당히 간단하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후불 개념이라서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계정이 미자를 들어간 거 미수 수익이라든지 미수 수익 계정은 자산 계정이고 미지급 비용 계정은 부채 계정이라고 해서 요 항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지. 손익의 예상은 풀어서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교재에서 이게 또 뭐지? 못 들어봤는데 그러지 말고 요게 바로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한다는 얘기. 뭐 지난번에 또 한번 설명을 한번 쭉 얘기하면서 해드렸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연이라는 뜻은 올해와 내년, 단기와 차기 이거를 구분해서 나누어 주란 뜻이죠. 단기하고 차기 수익 비용을 갖다가 구분해서 연도수를 나누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드린 것이랍니다. 자, 되시었나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 요 파트를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거 말고 요 글씨를 좀 써야 되니까 우선 읽어보고 좀 쓸게요. 키포인트, 키워드만 얘기해드리고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회계 정보가 어떤 게 더 유용하냐는 뜻이에요. 질적 특성은 의사결정에 어떤 게 더 유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재무회계는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때 재무회계는 여기 볼까 관리회계 항상 이게 목적 적합성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관리회계 내부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경우 목적 적합성이 더 유용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밑에 신뢰성은요. 재무회계인 경우에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인 경우에는 신뢰성이 더 유용합니다. 뭐 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더 유용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합니까? 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 항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1급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다음 중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든지 신뢰성에 대해서 다음 중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섞어놓고 찾으라는 게 요 파트에서의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세무 2급, TET 2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내용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들을 쭉 하나 나열을 해놓고 다음 중 어떤 거에 해당되죠? 얘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지죠. 그러면 당혹스럽죠? 그러면 눈이 깜깜해져. 그리고 자꾸 읽게 돼.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찍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요거는 외우래서 시험 문제가 요것만인 줄 알고 외웠는데 요 옆에 게 시험 문제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드렸죠. 급수가 높아지게 되면 글자가 많아져요. 글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대부분 내용을 잘 보셔야 한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서 세무 2급에서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놓고 다음 중 해당되는 거 찾아가세요. 어떤 건가요? 물어봤죠.
자, 그러면 TET 1급에서는 어떻게 낼까? 이게 보기 한 줄로 나와, 한두 줄로. 이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설명해 드렸던 하다못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현금주의, 그것도 보기에 하나로 설명해 놓고 맞아요? 틀려요? 요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윗단계에서 설명했던 거 걔도 한 줄로 물어놓고서는 보기에서, 또 여기서 두 개 놓고서는 다음 중 해당되는 거 찾으라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하나 찾는 게 여러분 TET 1급의 시험 문제가 되더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문제 하나 풀려면 몇 파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게 그렇단 얘기예요.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만 이해하게 되면, 아니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나의 파트별로 잘 정리를 해놓으면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어려우니까 넘어가야 돼. 그게 보기 한 줄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럼 결국은 두 개를 모르니까 답은 네 개 중에서 보기 두 개는 확실히 아닌데 두 개가 헷갈리면 이제 찍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왜 해필이면 찍으면 꼭 틀려?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누구는 찍기만 하면 다 맞아. 왜 그럴까? 그건 또 외웠는데 외운 게 기억이 안 날 뿐인데 문제 읽어보니까 기억이 나. 그러면은 그 답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요 내용을 다 외울래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키워드들을 잘 파악하셔야지 돼요. 그럼 이걸 여기서 갖고 키워드를 봐야 될까? 시험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야 될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풀어보고 그 해설을 꼬박꼬박 읽어보셔야 돼요. 그 반복해서 오해만 풀어보시면서 그 해설서 잘 읽어보시면 세무 1급도 마찬가지인데 TET 1급이요. 시험 문제 풀 때 첫 회부터 공부했다고 풀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혹 지난번에 FAT 1급이나 TET 2급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 때마다 시간이 뭐 2시간 넘게 걸리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풀면서도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풀래요? 5회까지는 시키는 대로 문제 답 보고선 읽어보고 실기도 직접 따라하는 거야. 그냥 몇 회분을 5회분 정도를. 그러고 난 다음에 풀다 보면 빠르신 분은 한 3회만 풀어도 4회부터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내에. 그 다음에 5회 풀면은 이거 내가 떨어지겠다 붙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대부분 생기는 게 이 시험 문제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감이 안 잡힌다. 그럼 10중 8구 떨어집니다. 그거는. 감이 없다는 자체는 파악을 못했다는 뜻이야. 자신감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냥 운에 맡겨볼란다. 그 다음에 늘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험 문제는 시간도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 푸는데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거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면 10중 8구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냐면 시험 출제자들은 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 쉽다고 덥석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야. 문제상 2분 넘어가면 그 문제는 빨리 버려야 돼요. 1분, 2분 안에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문제 잡고 있다가 시간 4분, 5분 금방 갑니다. 특히 모를 때에는 고민하는데도 1분 가? 그러면 붙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즉 남들은 그게 뭐 전략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얼마만큼 준비했는지를 갖다가 TET 1급에서는 그 시간을 엄청 잘 따지셔야 돼요. 점수 100점 맞으라고 했어요. 70점만 넘으면 된다고 했어요. 70점만. 지금 회계 파트에 나갈 때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이 파트들은 조금만 더 정리하고 포인트는 법인세예요.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두 문제 틀리면 그냥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론도 법인세 있어요. 여기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점이거든요. 한 문제당 3점씩인데 점수를 쉽게 줄까? 얘도 골치 아플까? 자, 그리고 저기 뒤에 법인세에서 실기로 5문제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파트에서 하나당 7점이에요. 그럼 5개면 몇 점이에요? 35점? 그럼 2개는 몇 점? 그럼 3개를 맞춘다고 가정하고 14점은 두 문제를 날리는 거야. 그럼 만점이 나한테 몇 점이 되는 거예요? 86점이 만점이죠. 거기에서 회계 이론 파트
30점이죠. 이론 파트하고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 부속 서류, 연말 정산. 얘네들 글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도 귀엽게 아주 많아. 뭐 읽으면서 그거 집어넣는데도 시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거기서 16점 더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탈락인 거야. 그렇죠? 그럼 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원래 어려워. 많이 하면 잘하면 다 따는 거지.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맞춘다고 생각하는 목표로 연습을 갖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 법인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분 점수 있어요. 그래서 7점짜리 중에서 대부분 5점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이론 파트하고 앞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부가세 부속 서류, 여러분 부가세 부속 서류에서 전산 세무 2급에서는 가산세가 나오는데 여기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여기 세무 TET 1급에서 나와요, 얘는. 그래서 여기 처음 접해 보시는 분은 조금 당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능력이 출중한 제가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뭐가 포인트인지를 알고 걔를 준비하시게 되면 딱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해당되는 가치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정리 또 해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여울씨? 정리해줘? 해줘. 설명 듣는 거 재밌어.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주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얘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고서 교재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써야 되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파트를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래 옛날 얘기가 좀 기억에 잘 남잖아요.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읽는 것보다 설명 듣고 이해하면서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이해하는 포인트가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답니다. 일단 저한테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꼭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용어를 갖고서는 이걸 써볼까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할 때 요 질적 특성의 항목은 바로 이 회계 정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게 더 유용합니까? 의사결정할 때 유용성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초부터 배웠을 때 우리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를 많이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단 말이죠.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내부죠.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회계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우리 재무회계는 주요 대상이 내부도 물론 당연히 있죠. 여기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회계정보를 제공해서 그네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놓고 재무회계는 그래서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질적 특성, 유용성은 신뢰성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뢰성. 관리회계는 뭐가 중요해요? 관리회계는 우리 경영진한테 자료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진이 볼 자료이니 이런 자료들은 외부에 유출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 1급 기밀들이에요. 1급이 됐던 2급이 됐던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영진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자료를 작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좌천당하거나 잘리거나 또 물병 이런 거 잿더리 맞아요. 그래서 자료를 뭐에 맞춰라? 경영진들이 요구하는 목적 적합성에다가 맞추는 것이 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세무 2급부터 세무 1급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이 회계 2급 1급이나 FAT 1급, 그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서 또는 TAT 2급에서 배웠는데, 회계정보의 그 유용한 질적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재무회계에 목적 적합성은 없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좀 더 유용하다?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 좀 더 유용하다는 뜻이지, 이 회계 정보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목적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회계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가 됩니다. 오히려. 아시겠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우선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보완하는 보강적인 특성이라고 했었어요. 보강적인 특성은 각각 3개씩이 있는데, 여기 재무회계에서는 이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이라는데, 표현의 충실성은 뭐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면 교재 보면 되겠지만은요, 뭘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벌어진 일 있죠. 그 벌어진 일을 갖다가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 용어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경영진의 의사 생각대로 기록하지 말고, 그 벌어진 현재 일을 제일 잘 어디에 근간을 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근간해서 거기 있는 걸로 표시하라는 뜻이지, 그게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당연히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서 기록을 했으니 신뢰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경영진의 생각의 표현으로 된다면 그게 맞을까 틀릴까? 경영진이 등등한 이유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분식 회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목적 적합성에서는 보강적인 특성으로, 우선 얘는 좀 이따 합시다.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 다음 거에는 뭐가 있어요? 검증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검증 가능성은 뭐예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얘도 기업회계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울씨가 지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분기를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려워. 틀리면 웃을 거야. 자, 외상매출금 1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다시, 외상매출금 1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차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할래요? 금액은 대변에다가는 10만원 그렇게 하죠. 자, 차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준혁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몇 대 맞을래? 내가 노린 것이야. 그 다음에 또 희성씨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근데 왜 맞지 그게? 틀리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똑같은 거 갖고 배웠죠? 그러면 저렇게 여울씨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이 회계 감사를 나왔어요. 보고 맞았다고 하겠어요? 틀렸다고 하겠어요? 똑같은 걸 보고 공부하고 똑같은 걸 보고 실무를 했기 때문에 보는 평가하는 사람도 똑같아야 돼요. 그 회계상의 거래와 그 증빙서류를 보고서는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도 맞았다 틀렸다 제대로 기록했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죠. 그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선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똑같은 걸 배운 사람은 똑같이 회계 처리하게끔 돼야 되는 게 더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쓰는 거 다르고 저 사람 쓰는 거 다르고 그럼 검증 가능성이 없으면 신뢰성이 있겠다 없겠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자기네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계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빡빡 우겨도 다른 회계 담당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네가 볼 때 합리성을 아무리 내세워도 그걸 배운 똑같은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쓰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검증 가능성에 의해서 걔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가 되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들이에요? 회계사들이에요. 오케이? 회계사들도 거기서 의견이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법원에서 판단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업 처리하는 것들이 아예 없는 거면 모를까 대부분은 딱 정형화돼 있어요. 그거 벗어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얘는 중립성. 그럼 중립성은 또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의 회계상 거래를 기록할 때 뭐에 근거해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우리 부서장의 말에 근거해서 기록해요. 경영진의 말에 의해서 기록해요. 여러분이 배웠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록해요. 그죠? 그게 중립적이잖아. 누구도 회계 담당자도 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부서장이 그거 야 현금으로 하지 말고 뭐야지 그 미수금으로 해놔. 현금은 받았는데 그러면 네 옳지 당하신 말씀이죠. 그래? 그게 분식회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규모가 큰 회사를 가게 되면 그런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드라마에서 상당히 높아요. 회사에서는 말이죠. 회계부서 재무파트 있는 직원 끼지 않고는 그 돈 빼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 능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벌어지려면 드라마에서 보니까 꼭 누구 껴요? 재무 책임자가 거의 꼭 껴요. 지난번에 그 드라마 중에 김과장 나왔었죠. 그죠? 거기 아내분 그 원래 그 회사의 주인이었던 그 분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다른 부서 하고 많은 부서 중에 대리급한테 그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이 지식이 얼마만큼 회사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껴보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얘기 드리면 드라마에서 보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핵심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존감이라든지 등등 내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파트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당연히 공부하는 것도 힘든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그건 자격증만 따놓으면 돼요. 쓰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그거 없어도 될 정도로 업무는 그 중에서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연봉은 되게 높아져요. 자, 하여튼 뭐 중립성까지 그러면 잘 기억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비슷한 예로 여기 목적 적합성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목적 적합성은 저희 내부 직원들한테 그 제공할 목적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경영진, 회장님, 사장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어느 매장에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그 건물 하나 투자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금액이 1,000억, 2,000억 들어가면 그 돈 투자했을 때 나한테 얼마 그 투자 회수되는 기간이라든지 이익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 투자는 했고 안 했어. 근데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자, 내가 여기다가 1,000억을 투자했을 땐 얼마가 이익이 생길까? 그 1,000억에 대해서 내 이익이 회수되는 기간은 보통 얘를 갖다가 Return of Investment, ROI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간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 회수되는 금액 1년마다 수익이 이익이 얼마큼씩 나올까 그거 분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 관리회계는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실제 돈이 사용된 것이 아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담당이에요. 회장님인 여울씨가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1,000억 정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투자 분석 좀 해서 갖다 달라고 얘기하면 네 그리고 갖다 줘야겠죠. 분석을 했어. 그럼 딱 보면 얜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즉 이익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야겠죠. 또는
기간이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결과표에 나와 있어야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예측 가치라고 불러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표를 봤더니.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그것만 보고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까? 아니 그러면 1,000억 말고 3,000억을 한번 올려봐. 그럼 1,000억이 너무 센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500억으로 한번 낮춰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피드백으로 어떻게 한번 다시 조정을 해야 될지 예측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피드백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뭐지 거시기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백이 있죠. 구찌 백이 아니라 얘는 피드백이에요. 썰렁하다 이것도. 좀 나은 것 좀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안 나왔다. 피드백? 피드라는 단어 자체가 뭘 먹이를 주는 거잖아. 백에 담아서 주는 게 피드백인가? 그렇네 이것도. 응 그런다 주영씨가 기침한다. 속으로 욕하고 싶었을 텐데 수업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얘는 적시성이 필요해요. 왜 적시성이 필요할까? 자 지금 우리 회정단에서 경영진이 거래처하고 금요일날 점심시간 지나고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려고 그래. 이 자료가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그래서 미리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하고 있는 준혁 여기 부장이 저기 딴 여친하고 데이트가 있어서 월요일날 아침에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경영진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너 나오지 마. 근데 이 서류를 그 사람 밖에 작성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라 그럴까?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럴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나만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만한 대우를 당연히 받게끔 되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지만 잘리는 게 겁날까? 저 사람이 자료를 안 만든다고 얘기하는 게 겁날까? 어느 쪽이 누가 더 겁을 낼까? 내가 간대기가 약하면은 나 잘릴까봐 밤을 새고서라도 만들 것이고 간대기가 부어서 안 만든다고 근데 그 자료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회의를 미뤄야겠죠. 왜? 그 만드신 고귀한 분이 데이트가 있으시다고 하니 회의를 월요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은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드라마나 영화에 보니까 난 워낙 그런 걸 좋아해서 잘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 적시성은 이 자료는 이 회계 정보는 그때 가야지 값어치가 있는 유용성이 있는 정보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쓸모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 그래서 여기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말로 써나 기억을 해놓으면 이런 거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스토리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신뢰성이라든지 목적 적합성이라든지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 만족시킨다기보다도 다 해당되는 거 비교 가능성이에요. 우리 재무제표는 똑같은 기간을 전기와 단기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전기와 단기가 비교될 수 있도록 비교 가능성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관리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보시는데 경영진이 보는데 떨랑 이번 것만 갖다 주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료하고 얘가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지 더 낫다 아니다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양쪽에 공통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게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자기 혼자 멋있게 소설 써놓으면 그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해 가능성도 양쪽 다 있어야 되는 것도 있더란 말이죠.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표들 같은 거 있을 텐데 제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쓰는 정도만 받으시고 말로 이해하시고 정리는 교재 갖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자, 근본적인 특성과 보강적인 특성.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요. 재무회계가 됐던 관리회계가 됐던 이런 회계 정보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잘 알겠는데요. 내가 돈 들여서 이런 걸 다 따져서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의 월급이 우리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비싸. 그러면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채용할까? 안 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해. 그럼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회계 정보를 갖다가 충족,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얘가 비용, 내가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뭐가 크다면 효익이 크다면 할 것이고 효익이 크지 않다면 당연히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양쪽의 자료, 동의, 공이 똑같이 중요성의 원칙이 있어요. 중요성이라는 게 뭘까?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 자료가 누락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인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영업이익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판관비에 금액으로 1억이라는 그 비용이 누락이 됐어 지금. 그러면 판관비의 비용이 1억이 누락됐으니 영업이익은 1억이만큼 더 크게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이건 중요한 자료일까? 중요하지 않은 자료일까? 왜? 1억이라서? 에이, 자기 기준이잖아, 그거는. 기준은 자기 기준하는 거 아니지. 객관적인 기준.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적은 돈은 아니죠? 자, 근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판관비 1억이 누락돼 있어. 근데 영업이익이 6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억 빠졌다고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 영업이익의 비용에 판관비로 1억 빠져 있으니 이런데 그래서 믿지 못하겠네. 투자 못하겠어요. 그럴까? 1억은 껌값일까? 그럼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죠.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이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회계정보 이용자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이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1억 누락됐어도 투자할 사람은 그냥 투자를 결정하고 의사번복을 안 하겠죠. 근데 반면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2억이야. 근데 판관비에서 1억이 빠져 있어. 그럼 그거 반영을 하게 되면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이익이 반이나 나가는데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계량 정보만 얘기한 거예요. 계량 정보가 뭐예요? 우리 집에 수도 계량기 있는데 수도 계량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계량이라는 뜻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된 정보. 오케이? 그 다음에 비계량 정보는 문자로 된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거는 금액이죠. 숫자죠. 그래서 그걸 계량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 비계량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비계량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숫자 이외에 다른 정보들을 비계량 정보라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숫자가 됐던 문자가 됐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비계량 정보의 대표적인 것이 소송건이에요. 옛날에 텔레비나 뉴스 같은 데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소송 금액이 1원이야. 내가 승소하면 1원 받는 거야. 패소하면 1원하고 변호사 비용 줘야 되겠죠? 그럼 이런 소송을 왜 하지? 그거 하나의 건수예요. 한 명이 이런 거 갖고서는 승소하잖아요. 그럼 그건 판례가 됩니다. 판례가 돼서 대표적인 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좀 시간이 꽤 되긴 했지만 거기 가습기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송을 했어. 근데 그 금액이 1원이야. 근데 거기서 승소를 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모든 사람이 집단 소송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회사 파산합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1원 갖고 했지만 집단 소송을 해서 금액 들어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가습기 사용했던 사람이 한 명일까 두 명일까? 그걸 위해서 집단 소송을 아직
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하나만 먼저 소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소 판결만 나면은 다음은 집단 소송이에요. 그러면 1원이라는 금액은 별로 안 중요하죠. 걔가 소송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나와 있을까? 숫자로 나와 있을까? 아니 금액이나 문자, 글로 나와 있을까? 주석사항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금액은 알 수가 없어. 금액은 1원이지만 이런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거 보고 와 이거 집단소송 걸리면 그냥 폐가망신하겠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투자하려고 했다가 이건 지면은 개박살이다. 굳이 여기에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계량 정보예요. 그래서 이 중요성의 원칙도 이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아마 우리 여울씨가 설명해달라고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밑에 나와 있는 회계정보 재무정보의 제약 요인, 그 다음에 비용과 효익, 중요성의 정보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측정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측정은 화폐 금액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기업 특유의 가치, 상각 후 잔액은 주로 채권에 쓰는 용어예요. 지금 요 용어도 처음 들어본 것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여기 순실현 가치와 이행 가액 얘기를 했는데 상각 후 가액은 안 써져 제가 설명을 아까 안 해서 요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 볼까 하는데 할까요? 또 말까요? 그러면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4분 남았어. 자, 요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그 내용들 앞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은 바로 요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 상각 후 잔액을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들으셨었냐면 여러분이 회계 FAT 1급이라든지 TAT 2급에서 그 채권에 관련돼서 상각 후 잔액이란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쓰이는 용어가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이 상각 후 잔액이라는 것은 여기 유효, 이자율을 이용해서 당의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현재 가액으로 측정한 것을 상각 후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산이나 부채라고 얘기했죠. 부채에서 여러분이 TAT 2급에서 배운 것은 사채예요. 사채를 갖다가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시험 문제에서 또 배워서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상각을 해보고 등등 하기는 했는데 유효 이자율이 뭔지를 몰라. 근데 상각하는 방법이라는 것만 알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같이 먼저 설명해주고 상각 후 가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 싶으네요. 우선 개념상으로에 대한 간단한 거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상각 후 가액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차량을 샀어요. 차량 운반구.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산, 즉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차량 운반구 이런 유형 자산을 갖다가 사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채권이라는 걸 사야지 돼요. 신규 취득인 경우에. 그건 내가 사고 싶다고 사고 안 사고 싶다고 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채권을 그쪽 국가나 또는 공공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얘가 5년짜리예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차량을 사실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이 채권 시험 문제도 종종 나왔을 거예요. 이 채권을 5년 동안 갖고 있을까? 아니면 바로 팔아버릴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얘를 조만간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채권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세요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을까요? 그럼 여기 단기 매매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냥 채권의 가격은 얼마냐 하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량을 취득할 때 얼마를 내면 500만 원을 내면
차량 운반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한번 기록을 해봐요. 여러분 기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차량 운반구가 500만원짜리이니 450만원은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대변에 얘 저기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 450만원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이고요. 대변에다가는 나 돈이 많아 현금으로 500만원 줘야지 이 차를 내가 차키하고 같이 꽂아갖고 몰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만원은 뭐라고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만원에 대해서 뭐 50만원 지금 채권 산 거 있잖아요. 이거 뭘로 기록해요? 채권 그냥 기록해요? 단기 매매증권. 그나마 최이가 한번 얘기했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얼마를 기록한다? 5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맞을 것 같은데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은 현재의 가치인가요? 아니면 5년 후의 가치인가요? 시가. 그래서 문제에서 시가를 얘기를 해줘. 얘 시가가 얼마짜리라고 얘기해 줬느냐면 얘가 지금 45만원짜리래요. 시가라고 해도 좋고 지금 공정가치라고 해도 좋아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이 채권을 갖다가 팔면 현재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좀 해보라고 제가 하나 생각할 포인트를 던져볼게요. 지금 여기 채권을 갖다가 50만원으로 기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시가 또는 공정가치로 왜 45만원이라고 기록해야 되죠? 시가니까 공정가치니까 그죠? 그럼 다시 말을 조금 좀 바꿔서 좀 자신이 있어 하는 타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반영했었죠.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고 샀는데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는 15만원이에요. 그러면 10만원 쓴 거 냅둬요? 아니면 5만원 증가한 걸로 더 기록해 줘야지 돼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건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앞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뜻이 뭐예요?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 그 회사 그 자산의 값어치를 기록해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거기 12월 31일 날 기록된 그 자산은 만약에 지금 판다면 그 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 금액들을 적어 놔야지 현재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12월 31일 아니에요. 차량 운반구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바로 기록하죠. 그럼 얘는 도로 팔면은 돌려주면 450만원 그대로 받는 거죠. 지금 이 시점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실제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산의 가격이고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것이니까 재무상태표의 말뜻 자체가 그 기록되는 시점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했잖아요. 역사적 원가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12월 30일이 되면 그 금액들이 변동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평가해야 되는 거야. 왜? 그때 실제 가격으로 내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단기매매증권 50만원으로 기록하면 안 되고 시가를 얼마로 알려줬으니까 45만원으로 알려줬으니까 오케이? 이건 단기매매증권에서 45만원으로 기록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5년 후의 금액과 현재 금액이 차이 나고 있죠. 얼마가 차이가 났어요? 5만원 왜 차이가 난 거야 이거? 5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 얘가 시간의 가치인 거야. 시간의 가치를 앞당겨서 미리 현금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자율이 발생이 돼서 5만원의 비용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럼 얘 5만원은 어디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5만원 지금 차이 나잖아.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 일치해야 되죠.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차변에 450만원 이 금액 맞아요? 여기 지금 단기매매증권으로 50만원이 아니라
45만 원으로 적어야 되죠. 대변에는 지금 500만 원 나가 있죠. 그럼 이하고 얘는 지금 확정됐는데 이 5만 원이 차이 나잖아. 이 5만 원은 뭐라고 적어야 될 것이며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차를 사는데 이런 비용이 발생한 거죠. 이 45만 원이 바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후 가액이 4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시가다, 공정가치다 이거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지, 정식 명칭은 5년 후에 판매 만기가 된다면 50만 원짜리인데 얘를 5년 앞당겨서 상각 후 잔액이라든지 상각 후 가액은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가 됐죠? 상각 후 잔액은 45만 원. 그래서 계정은 단기 매매 증권 45만 원 하면 되고 5만 원 있죠. 얘는 바로 이 45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 위험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 비용으로 보게 되면 차량 운반구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45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됐죠? 자, 마지막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차변에다가 차량 운반구는 455만 원 이렇게 적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5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얘는 조만간에 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해서 45만 원 상각 후 잔액을 써주시면 된다고 세무 2급 시험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항목이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상각 후 잔액 또는 상각 후 가액 요 용어 여기서 하나 설명됐죠. 요럴 때 사용되는 용어였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유효이자율이라는 거 설명이 아직 안 됐죠. 유효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TET 2급에서 배웠던 사채 규정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사채는 할증 발행이 보편적인가요? 할인 발행이 보편적인가요? 액면 가액이 보편적인가요? 배웠던 거 다 얘기는 해야지. 그러면 할인 발행하는 게 보편적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우리가 지금 사채를 갖다가 10만 원짜리 발행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만 원짜리 발행하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9만 5천 원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대변에다가는 사채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사채는 보편 만기가 3년이에요. 3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만 원을 이렇게 갚아야 돼요. 근데 갚아야 될 돈은 10만 원인데 내 통장에 들어온 건 지금 9만 5천 원밖에 안 들어왔으니 돈 5천 원은 못 받았죠. 얘는 뭐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나요? 기록해야 돼요. 우리 회계 담당자니까 이런 거래에 대해서 계정 기록해야 될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우, 잘해. 사채들 많이 발행해보세요. 능력들이 보이신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이가 얼마가 났어요? 5,000원. 이렇게 났단 말이죠. 자, 여기가 3년 후 만기가 되는 사채를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돈이 차이가 난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얘는 회계 1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행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발행해 놓고서 얘를 갖다가 TET 인전 2급 발행한 다음에는 당연히 시간이 또 지나가겠죠. 다음에 사채를 발행했으면 이자를 줘야 되죠. 사채 산 사람한테 당연히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 비용을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자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나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비용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요 사채의 성격, 이 사채를 갖다가 우선 첫째, 사채가 갖는 의미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 삼각하고 등록하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 계정 나오면. 지금 저는 용어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뭐에 따라서
유효 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해서 상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치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이슈가 TAT 2급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TAT 2급에서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할증도 마찬가지예요.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었다란 말이죠. 유효 이자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걸 하려면은요, 감가상각비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지 돼요. 얘가 감가상각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회계 원리거든요.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면 아까 우리 유형자산 여기 450만원짜리 아니 500만원짜리라고 가정을 할게 계산하기 좀 편하게 촬영 문방구를 샀어요. 얘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그러면 정액법일 경우 매년 얼마씩 상각이 돼요? 100만원씩 상각이 되고 상각하는 방법이 정액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걸 계산했죠. 어떤 방법으로? 정액법이라는 방법으로. 또 뭐도 있어요? 정률법도 있죠. 또 뭐 있어요? 연수합계법, 또 생산량 비례법, 기껏해서 나오는 게 네 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기껏해야 정의법이 대부분이고요. 정률법으로 개념만 알게끔 시험 문제를 내요. 얘도 어렵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낼까? 우리는 실무자들이에요. 그 감가상각 방법 우리가 손으로 해요? 컴퓨터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TAT 1급까지 지가 다 알아서 해. 근데 그걸 왜 우리가 계산해야 돼? 단원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할 차원을 좀 자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왜 하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형자산 상각할 때도 가치 떨어지니까 직접법으로 했잖아. 근데 유형자산은 왜 직접법으로 안 해? 왜 간접법으로 하지? 촬영 운반거의 가격이 100만원 떨어졌으면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고 100만원 빼갖고 상각을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슈예요. 두 번째, 감가상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샀을 때 차량 유지비 그래서 500만원 다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왜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해놓냔 말이지. 그랬더니 교재에서는 그지같이 뭐라고 해놨냐면 이 차량 운반구를 사게 되면 그래 사는 첫해 차변에 차량 유지비 500만원 대변에 현금 500만원에서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이 금액이 커야 작아요? 되게 크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이 차 사갖고 그의 비용으로 다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비용 처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5년 사용할 거니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계산을 해서 5년 동안에 100만원씩 나눠놔야지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거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으로 해서 자산이 처분될 때 한꺼번에 퉁쳐서 계산하는 게 효과적이고 빠르니까 간접법으로 그 감가상각을 해 놓았다가 처분 시점에 자산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법을 쓰게 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500만원짜리를 취득했을 때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할 건 똑같은데 걔를 나눠서 했다는 얘기예요. 배분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사채를 발행했죠. 사채는 만기가 보통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이라 그랬죠. 내가 지금 갚아야 될 3년의 금액은 10만원인데 나 9만 5천 원밖에 못 받았어요. 5천 원은 내 입장에서는 비용인 거죠. 사채를 발행하고서 지금 비용 5천 원이 발생했다면 일종의 이것도 이자예요. 선이자 지급했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리에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자 비용 쓰면 되잖아. 그리고 매년
이자 나갈 때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사채는 이자는 몇 년 동안 지급해야 돼? 3년 동안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감가상각하듯이 얘는 정액법, 정률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융 비용, 금융 수익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유형자산이 뭐하고 똑같다? 정액법, 정률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금융 비용, 금융 수익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방법이 유효 이자율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여기 정액법하고 생각하는 방법의 그 공통점은 생각하는 방법이란 얘기야. 이게 그 용어가 뭐 생뚱 또 다른 게 아니라 금융 이자나 금융 비용을 생각할 때는 뭘로 한다? 유효 이자율법. 유형 자산을 생각할 때는 뭘로 한다?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이해가 됐어요? 금융 비용이나 수익을 생각할 때 유효 이자율법 이외 다른 거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유명할 수밖에 없겠죠. 또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내겠죠. 이거 좋아해요, 싫어요? 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꼭 내겠죠. 세무 2급 때, TET 2급 때 사치에 대한 게 나왔으니 TET 1급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부채잖아. 아까 자산 얘기했잖아. 장기 할부 판매가 나와요. 그럼 반대로 판매하고 그 돈을 일정한 금액을 받기는 하지만 그 금액 안에는 내 수익과 이자도 있죠. 그걸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렵게 나오느냐? 이거 반대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몇 번 연습해 놓으면 쉬워요. 근데 안 하면 찍어야 돼요. 그럼 유효이자율법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얘를 비용화시켜서 봐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할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 사채에 대해서 이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 매년 10%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자 비용은 매년 10,000원씩 발생할 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이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1년에 10,000원씩 10%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나갈 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5,000원 있잖아요. 5,000원 요거 3년에 나눠야 되잖아. 10,000원 플러스 얘를 3년 동안 나눈 금액 그게 플러스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를 이자 비용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1년 지나갈 때마다 10,000원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 5,000원을 3등분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해서 그 금액을 10,000원에다가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설명은 나중에 요 파트 나갈 때 중요한 거라서 요걸 또 이해해야지 반대되는 것도 이해하는지라 우선 지금은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 지금 사채 할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효이자율법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각하는 그 금액의 차이를 이자 비용이 왜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지 왜 생각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순, 실현가치와 이행가액 이건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아유, 요거까지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2절의 재무제표에 대한 거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